안녕하세요.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정초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희망 고문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냉각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건설업계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PF 부실 문제, 중대재해법, 여기에 건축비 인상까지 건설업계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오늘은 부동산 투자 방향을 잡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시죠? 김예린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송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올 초에 부동산 대책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부동산 재건축 시장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김예린 변호사께서 살짝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1월 11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재건축 관련해서는 뭐 안전진단 완화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뭐 정비 사업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법 개정 사안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준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0년 넘으면 사실상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나온 정책으로 재건축 그 단지에 좀 어떤 뭐 투자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게 크지는 않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이제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 수익성이 좀 잘 나오는 곳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초기 재개발 시작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소형주택, 비아파트들 관련해서 세제 혜택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재개발 그 투자 수요들이 조금 이제 그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부동산 시장이 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대책 내용 중에 저는 또 눈에 띄는 대책이 우리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저는 가장 눈에 띕니다. 노후 도시가 108곳 정도 되고요. 용적률을 최고 750%까지 올려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정은 기자께서 이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를 거쳐서 오는 4월 2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그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입안 당시에는 전국 51곳 그리고 103만 가구였어요. 전체적으로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에는 노후 계획 도시의 정의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업 비율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노후 도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택지 개발 사업, 공공주택 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인접하거나 연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서 만든 지 20년이 지나거나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산 반월이라든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역도 추가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서울이 9곳, 인천이 5곳, 경기가 30곳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이 44곳입니다. 전체 지구에서 약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5대 광역시는 부산이 5곳, 대구가 10곳, 광주가 6곳, 대전이 6곳, 울산이 2곳입니다. 지방에서는 충청북도가 8곳으로 제일 많고 충남이 1곳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 용적률에 대한 관심이 아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을 하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뭐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이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됐는데요. 이걸 보면은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 200에서 300%고 준주거 지역이 500%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법에 따르면 주거 지역은 이제 150%까지 상한이 된다고 했잖아요. 450%, 준주거 지역이 750%까지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면은 20층짜리 건물이 75층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5월 달 중으로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과 배점, 평가 항목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특별정비 예정 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 이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이러면은 아마 노후계획 도시로 아까 정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노후계획 도시로 정의된 지역은 아마 대부분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소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좀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75% 정도, 주거지역, 준주거가 용적률이 750% 정도 나오면 거의 상업지역 정도 수준으로 올려준다는 거고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 앞서서도 뭐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데 4월 27일에 시행령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느 지역을 눈여겨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볼 때 이게 지역별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에서도 사실 재건축 사업 수익성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곳들 이제 위주로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 노후계획도시 언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돼서 입주하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 최대 750%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기존 안보다도 더 상향해서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사실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공공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해보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민간에서 공공으로 선회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주변 이제 그 일조 침해 문제라던가 아니면 교통 문제라던가 뭐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민간으로 다시 선회하는 사례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현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이건 약간 지금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단계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거 외에도 사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줄 때는 또 공공기여분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조례나 별도의 지침이 마련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용적률을 많이 받더라도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올라가는 건 맞겠지만 이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아파트가 될 것인가,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지구 위주로는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서 뭐 그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기가 재건축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입주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번에 다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도심 내에서 이제 재건축할 때도 사실 같은 구에서 이제 한 번에 이주시키거나 뭘 허가를 내주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도지구 위주로 이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선도지구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요,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분당도 있고요, 일산, 뭐 평촌, 삼본, 중동 신도시가 있는데 분당이 97,000호 정도 되거든요. 네. 선도지구가 도대체 시범단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시범 단지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무어타운이라던가 서울시에서도 신통기획이라던가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은 그 구역별로도 이제 그 시범 사업지 같은 것들을 좀 선정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뭐 단지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지역적인 형태로 이제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용적률이 750%면 제가 500% 지은 아파트를 한번 구경 가봤는데 성냥갑처럼 굉장히 좀 답답한데 750%면 우리 상업지역 수준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기 신도시 특별법뿐만 아니라 또 야심차게 나온 게 재건축 패스트 트랙입니다. 안전진단 없이 뭐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 방식은 지난 1월 10일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가 당연히 그 제일 큰 목적이 되겠죠. 핵심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조합 설립도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가 됐고요. 그 사실
재건축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속도와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이 두 가지를 좀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준공 30년이 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해서 조합 설립 시기를 초기화해 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을 단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진단 결과가 사업 인가 전까지만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구조 안전에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 노후도 중심으로 바뀌는 게 특징이고요. 이 노후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을 허가할 때 노후도 요건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거나 위반 요건 미부합 지역은 위반 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이제 편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노후도 요건을 60% 그리고 관리지역과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재건축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보다는 아마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현상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대단지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뭐 지역별 소규모 정비 사업 등도 다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처럼 진행이 되면 우리 다행이다. 서울에 또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앞서서 좋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먼저 추진할 수 있다. 다 좋은데 결국에는 사업성 문제, 이 사업성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며 또 부작용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무분별하게 기존에는 굳이 생각이 없던 단지들도 우리도 추진하겠다 이런 단지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야 우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재건축하자. 아니야 리모델링 계속 해야 돼. 오히려 분쟁이 생기면서 또 발목 잡히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실제로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이 쏙 빠지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재건축에 대해서만 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모델링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다가 근데 이제 재건축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서 그렇죠. 사업이 지연되는 형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사실 이게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 개정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미지수이기는 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 같은 것들을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면 사실 이제 건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는 다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단계에서 매몰 비용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안전진단 통과를 못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폐지 않을까요? 사실상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중에 하나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도 어떤 추진위원회나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뭔가 이제 추진 동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할 수 있는 게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법정단체 설립이 법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임의단체들이 좀 난립해서 그 내부의 분쟁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단지를 보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대략적으로 이제 지정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구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재건축 속도를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단지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올려줄 수는 없을까요? 네, 무조건 올려주게 되면은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고 또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과 어떤 이제 행정청 간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지연되는 요소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가는 단지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번 정책에는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향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돈이잖아요. 머니인데 추가 분담금 문제가 최근에 또 건축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축비가 올라가니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려달라. 이것도 또 발목을 잡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추가 분담금 한 1, 2억만 올라도 이제 그 관리처분 계획 총회 통과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긴 한데 네. 이제 추가 분담금이 한 1, 2억씩 오르니까 이제 총회 부결됐거든요. 아니, 서민들은 1억, 2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고. 그렇죠.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재건축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단지이면서 그렇죠. 또 재건축 부담금이 사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1월 10일 대책을 포함해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좀 완화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제 완화가 돼서 뭐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억대로 이제 재건축 부담금만 이제 그 발생하는 것들도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고 재건축은 뭐 이거에다가 더해서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근에 공사비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의 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 넘는 1,000만 원에 가까운 뭐 그렇게 제한이 된 곳도 있을 정도로 지금 공사비가 좀 많이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반포주공 1단지, 네네. 그 반포 1주구 같은 경우에도 1, 2, 3주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공사비보다 한 1조 5천억 원 네. 그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총 공사비가 4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재건축은 사실 이제 사업 수익성이 나오는 단지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실거주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산 넘어 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일십 대책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자, 우리 송정은 기자님은 또 현장에 또 많이 다니시니까, 자, 대책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현장 분위기 실제로 느껴보니까 어떠신가요?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정책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그 여파는 좀 뭐 미미하다 혹은 뭐 좀 소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그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뭐 정비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은 다수 포함되기는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를 좀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정책 효과 발현까지 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부동산 특성이 있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워낙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 뭐 실제 현장에 나가서 뭐 부동산 중개업소나 뭐 조합분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팔짱 끼는 이제 관망세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봐도 그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까지 한 10주 이상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공사비 상승 여파가 또 정비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그 정말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 아니라면은 건설사들은 지금 정비 사업 입찰 자체를 아예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 간 뭐 공사비 때문에 갈등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조합과 조합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조합과 지자체 간의 갈등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 형태가 존재를 하면서 뭐 은평구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넘게 아예 공사가 중단이 되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제 완화 정책 자체를 발표하고 시행하는 그런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또 향후 시장 상황이 변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처럼 이런 지역 호재가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시기에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의견들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결과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또 필요한 정책이었다라고 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총정리 차원에서 이게 과감하고 현명한 선택이었다, 아니면 무모한 선택이다, 일십 대책에 대해서 총정리, 총평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시죠. 네,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뭐 괜찮다고 보는데요. 근데 일단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괜찮긴 하는데 네. 영향은 제한적이다. 네, 뭐 과감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과감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안전진단이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재건축 단지의 어떤 그 뭐 수요가 증가하고 뭐 이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실제로도 거의 미동이 없다.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정책으로 보면 오히려 재개발 쪽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재개발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번 정책으로 노후도 요건도 많이 낮춰줬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곳들에 막 신축 빌라 쪼개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노후도 요건을 결국에 충족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됐었는데 뭐 이런 노후도 요건을 낮춰준다라고 하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이 훨씬 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좀 조례 같은 것들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던가 신통기획이라던가 이런 식의 이제 그 재개발을 좀 촉진시키는 제도들이 계속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축 빌라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돼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에 수도권은 6억 이하, 이제 지방은 3억 이하인데 뭐 이런 빌라들을 매수를 하시면은 이게 그 주택수에 포함 안 되게 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투자 가치가 있으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재개발 구역에 뭐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는 이제 빌라 같은 것들은 좀 투자 수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이게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요. 지금 나와 있는 대책들이 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은 벌써 이번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재개발 쪽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일시대책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시대책, 뭐 패스트트랙, 뭐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 이게 결국에는 또 집주인들에 해당되는 또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힘든 분들은 또 세입자들입니다. 전세 사기. 최근에 뉴스에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그 전세 사기 뭐 경매 그 지도가 나왔는데 온통 빨간색으로 단풍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서 굉장한 이슈가 좀 되기도 했는데요. 전세 사기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 서민들을 굉장히 좀 아프게 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한번 짚어 주시죠. 그 소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강서구 화곡동 이야기도 있었고 또 지난해 그 인천 미추홀구의 그 건축왕 사태도 있었고 뭐 수원 부부 전세 사기 이런 수많은 전세 사기가 있었습니다. 그 건축왕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판결이 나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뭐 사기죄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15년이었네요. 15년 선고. 그래도 이제 뭐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정부가 이에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되겠죠. 지난해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7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제일 관심 대상이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규정을 하는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따르면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뭐 주택 인도 그리고 주택의 인도, 즉 이사와 주민등록, 뭐 그렇죠. 전입신고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걸 모두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또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마친 피해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 뭐 전월세 보증금이 되겠죠. 이게 5억 원 이하여야지 됩니다. 원래는 3억 원 이하일 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뭐 어떤 여건, 시도별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5억 원으로 규정이 완화가 됐고요. 다음은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 4가지 요건이 그 많은 비판을 좀 받으면서 그 구체화가 된 거예요. 그 지난해 4월에 먼저 특별법이 마련됐을 때 4가지가 아니라 6가지 요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그렇죠. 판단될 경우, 그 다음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뭐 미반환될 우려 등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라는 부분이 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때문에 상당히 뭐 그 정부기관, 관계기관들이 비판을 받았고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이제 피해 임차인 요건이 된 것이죠. 일단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해서 대상이 되기도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갖추는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보증금이 5억 이하라고 하면 5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좀 이게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 본다면 뭐 다수의 변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 사기는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허점? 그리고 보증보험 우리가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이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여전히 많고요. 가입해도 빨리 돌려받지 못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이거 우리 전세제도의 또 보증보험의 문제점이나 허점은 없을까요, 변호사님? 그 최근 전세 사기 현황을 보면은 뭐 특별 단속반에서 이제 그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세 사기 피해액이 한 5천억 정도 되고, 5천억이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한 3,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2030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또 이제 그렇죠. 빚을 떠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가장 이제 피해가 많았던 지역은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압도적이었어요. 네, 압도적이고 그리고 그 수원, 뭐 부천, 인천 이렇게 확산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금액대에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이제 사기 피해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전세 사기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그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계약서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를 또, 안 네. 보고 계약을 한다고요? 네, 그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것들이 등기부에서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축이 있고 깨끗하고 하니까 이제 그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또 이제 하신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꽤 많았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료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불감증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이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보증보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증보험 가입률이 2022년 기준으로 한 20%대 정도밖에 네네.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전세 보증보험이 있어요라고 알려드리면은 그런 게 있어요라고 다시 반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필요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약관이 있어요. 보증보험 회사는 이제 보험회사다 보니까 이제 약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약관 내용을 정확하게 보질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집주인이 바뀌면은 보증보험 회사의 집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보증보험에서 그 보증금을 그 받는데 좀 애로사항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이런 그 보험 가입할 때 약관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보증보험의 약관이라던가 뭐 전 임대차 계약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보증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실제로 계약하실 때 특이하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이 보증보험 회사에 물어봐서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집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특약을 작성을 하셔서 계약을 뭐 진행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조치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제 2030 절반 정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이제 203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이야 법을 전공했고 네. 너무나 잘하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다 하는데 2030들이 보증보험이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알고는 있어도 사실 그 돈을 좀 아까워하세요. 몇십만 원 이거 내가 이거 한 달 내 생활비인데 이런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세는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대상이 될까? 라는 좀 아찔한 생각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또 가담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자 서류를 확인하고 뭐 건저당을 확인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 아우 괜찮어 집주인이 돈이 얼마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하는 경우면
2030들이 또 반박하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팁을 좀 알려주셨어요.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꼭 체크를 해야겠다. 이것만 체크해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 팁, 중요한 팁 몇 개만 좀 소개를 한 번 더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등기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등기부 그래서 등본? 등기부를 그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날 한번 떼보시고 또 잔금을 이제 계약금 넣고 잔금 넣는 등본. 날이 또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잔금하는 날 또 떼보셔야 되는데 이제 많았던 이제 전세 사기 그 피해 유형 중에 하나가 그 잔금 날에 소유자를 바꿔버리고 잠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날 이제 잔금을 하시고 나서도 한번 떼보시고 또 이제 그 근저당을 또 그날 접수하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떼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그 임대인이 바뀌면 이제 그 통보를 해주게끔 뭐 그런 특약을 좀 작성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통보를 해주면 그 임대인이 바뀐 임대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또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약을 좀 바뀌었을 때? 넣으신다거나 그 근저당권이 뭐 잡혀 있으면 뭐 그 잔금 후에 이제 선순위 근저당이 잡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좀 등기부를 떼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있었던 거는 이제 빌라나 다가구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세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렇죠. 이제 그 여러 번 이제 거래가 된 흔적이 있는 뭐 구축 빌라가 아닌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시세를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여러 곳 돌려서 그래서 비슷한 그 컨디션의 빌라들이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이제 보통 70%가 시세의 70%가 넘으면은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70%도 전 안전하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빌라 같은 실제로 경우에?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한 절반 정도로 해서 들어가시면 절반 정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증보험 가입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선순위 근저당이 좀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시세에 비해서 임대차 보증금 금액이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을 넣으셔서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이 되면은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두 가지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의문이라기보다는 또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바뀌었어요. 네. 통보하지 않고 내가 세입자인데 몰랐어요. 주인이 바뀐지. 모르는 경우는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안 모르는 알려주고? 경우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특약에다가 그 이전에 내가 이제 계약하는 소유자 있잖아요. 그 예.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거니까. 특약에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계약상에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안 알려줬다라고 하면은 그 전 임대인은 그러니까 그 전 소유자는 그 자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수시로 등기부 등본을 좀 떼어보시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계약하고 잔금하는 날 떼어보고 뭐 확인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2년 동안 안 떼보시잖아요. 네네. 끝날 때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수시로 좀 떼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좀 네. 뗄 필요는 한 있겠네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야, 이게 뗄 때마다 이게 700원인가요? 네, 이게 700원 돈 나오긴 들어가요. 하는데 네, 네. 그래도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이기 때문에 700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0% 넘어가면 좀 불안하다. 근데 50% 안 되는 빌라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월세로 가야 될까요? 그 월세로 가면은 사실 이제 전세로 가시는 이유가 전세 그 보증금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이자랑 이제 월세를 비교하시는데 사실 이제 월세가 비싼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비싼데 위험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조금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좀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그 선택하시는데 좀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자와 보증보험료하고 월세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에 변호사님 팁 주셨죠? 최대한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특히 특약사항 내용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 사기 다음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다른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뭐 건설업계가 힘들다,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대체 뭘까? 뉴스를 보긴 해도 잘 느낌이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기자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 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게 이 법안의 의의인데요. 자, 여기서 이 중대재해란 뭐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나 혹은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뭐 2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혹은 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미만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 다음에 이른바 그 CSO라고 안전 최고 책임자라는 이제 직책을 많이들 넣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렸을 경우 막상 책임을 져야 되는 최고 책임자보다는 이 CSO가 바람막고 방패막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 2022년 시행 초기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고요. 지금 2년이 지났죠. 그래서 1월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27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른바 그 중소기업 혹은 영세 기업들이 사실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좀 지나친 법안이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뭐 건설업계 사례를 하나 뭐 여쭤보셨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사실 제일 많이 언급됐던 건설사 하나를 보자면은 뭐 HDC 현대산업개발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 9월 달에 그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건설 현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총 16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고가 아마 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작업자 6명이 잔해에 깔려서 숨졌던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주 정도 앞둔 시점에 발생을 하면서 좀 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1일에도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제 아이파크 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이 건설 자재가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이 다쳤고 그중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이 현재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이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안전이 최우선인 거는 맞습니다. 이게 뭐 필요한 정책은 맞는데요. 저는 대기업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워낙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고 앞서서 뭐 CSO 뭐 그런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5인에서 50인 미만에도 이제 확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영세하신 분들은 사실 인명사고 뭐 안 생겨야 됩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대표이사, 사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회사 자체가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 뭐 건설업계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묵혀뒀던 건설업계 관행이 뭐 터질 게 터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온 배경, 물론 뭐 안전에 대한 이런 문제지만 결국에는 건설업계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 이제 그 형량이 상당히 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제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1년 이상 징역, 그리고 이제 10억 이상의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법인이면 50억까지 이제 벌금 부과가 50억 이요?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회사가 망해버리는 그런 그러네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형량이 세다 보면은 사실 오히려 처벌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책임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형량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법원에서도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약하지만 형량이 높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더 경미하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형량이 좀 그 뭐 적용이 돼야 될 필요는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가 나왔었죠. 그래서 SOE 관련된 건데 2023년 8월에 이제 나온 판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준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CSO 그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CSO가 있으면은 이제 원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CSO를 선임해서 이제 안전에 관한 어떤 담당 업무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이제 경영 책임자로 봐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CSO는 처벌받고요. 그렇죠. 경영 책임자로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CSO. 그 대신 이제 뭐 월급이 많겠죠. 월급을. 그리고 이제 안전에 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관리나 이런 것들에 뭐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처벌받지 않게끔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면 사실 이제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CSO도 뭐 그 많은 월급을 주고 이제 이게 고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뭐 비용을 지불해서 그 하실 수가 있는데 사전에 근데 중소기업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 컨설팅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하셔서 많이 좀 사전에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좀 안전 최우선 우리나라가 되는데 좀 영향을 좀 많은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전세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지금 매매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통계를 보더라도 전세 가격은 조금씩 더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하는 역할도 해주는데 전세가 올라간다. 특히 2+2 계약갱신 청구가 나온 지 벌써 이제 또 한 4년이 지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도래하는 기간이다. 만기가 도래다. 뭐 이런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또 전세 가격 자극을 주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우리가 또 뉴스를 들어서 익히는 알고는 있지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죠. 2+2 임대차 2법. 뭐 크게 보면 3법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주요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임대차 입법은 아마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난 정부 때죠. 2020년 7월 31일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이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겠죠. 그다음에 재계약 시에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이걸 통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최대 4년을 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 만료를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두고는 이 계약 연장을 통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에서 얘기하는 이 5%는 지자체가 5% 상한 내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7월 30일이 되면은 이 임대차 기간 2+2로 정한 이제 만기일이 도래를 하게 됩니다. 만기가 도래를 하면은 이제 이전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던가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를 이용을 했던 세입자는 뭐 집주인이 전셋값을 이제 올린다고 해도 대응할 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또 계약 만료 시점을 감안을 하면은 당장 이번 달 혹은 뭐 다음 달 정도부터는 이 올라갈 이 전셋값을 두고 임차인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또 집을 알아봐야 되나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 번 계약갱신 청구 한 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세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만 올려주고 나중에 많이 올랐을 때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전세 가격이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를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의 전세 시장, 전세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 논외로 하더라도 2+2가 이제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인가. 네. 이게 전세 가격이 이 시점에 이제 그 처음에 시행할 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잖아요. 이 시점에 폭등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지금 전세값이 높아야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역전세까지 발생하고 역월세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제 전세값이 한 번에 많이 좀 떨어져서 집주인분들이 뭐 거액을 좀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뭐 빌라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여러 채 가지고 계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못해서 이런 것들 다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2+2가 만료가 된다라고 해서 전세값이 폭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한 번에 조정이 많이 됐었으니까 이제 전세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인데 이 임대차 입법의 뭐 영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변호사님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왠지 좀 마음이 좀 푸근하고 안심이 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세 가격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정부 당국자들도 매매 시장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서민들 전세 시장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예린 변호사님은 재건축 재개발 전문 또 변호사님이니까 제가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재건축 재개발 올해 2024년 투자 전략 또는 시그널 또는 주의해야 될 점, 팁 진짜 중요한데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은 트렌드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요? 해에 좀 각광을 받는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사업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은데, 이번에 이제 또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럼 네네. 대책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업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개발 쪽으로 좀 수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좀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사업지 수익성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비 계획 정도는 수립이 돼야 내가 이제 나중에 뭐 분담금을 얼마를 내고 얼마 정도의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뭐 안전진단이나 뭐 이런 것들 통과하면은 또 이 재건축 그 사업의 호재로역에서 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잘 따져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너무 비싸게 가격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잘 보시고,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사업 수익성, 사업지를 좀 잘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이제 좋은 사업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뭐 10% 20% 나오잖아요. 전체 그렇죠, 세대수에. 그렇죠. 네. 근데 재개발은 이제 조합원 수만큼 나오거나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업지도 꽤 된다. 임대 빼고도. 그렇게 보셨을 때 재개발이 아직은 뭐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좀 더 좋은 사업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재개발은 이제 사업이 뭐 그 가는 속도가 문제인 거죠. 이제 주민 동의율을 얻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주민 동의율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사업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너무 초기에 들어가시면 투자금은 적지만 이제 그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합 정도는 좀 설립이 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에 따라서 뭐 이번에는 그 뭐 비아파트 같은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어떤 재개발 사업지에 뭐 이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뭐 물건들을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나 내 집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무분별하게 막 들어가기보다 정비 계획 수립이 되고 조합 설립 정도 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사업성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방향과 전세 사기, 또 2+2, 마지막 재건축 재개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님만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김예린 변호사님과 송정은 기자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시드머니 투자에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로 보다 더 나은 전문가들 모시고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